대학 투어를 떠나는 것은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입학에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 연세대나 학교, 대학 투어가 있죠. 뭐 시립대도 있고 팬데믹 대학 투어가 다시 시작되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을 방문 시즌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대학 방문을 제대로 하는 것은 여전히 해당 대학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에 유용한 방법이지만 공식적 당연하죠. 점수차에서도 입학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또 관심도를 고려하는 그 뭐지 자기소개서 쓰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도 자기소개서에 아예 안 가 것보다 거의 사진 하나 올리던가 아니면은 그 자신의 블로그나 뉴스 같은데 그러면 되게 좋은데 입증된 관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학 사정관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제일 좋은 게 그 관련 수업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최대한 관심을 가진 거 가서 사진 찍은 거나 가서 스토리를 만든 거나 하는데 실제로 효과는 있어요. 그 자기소개 같은 거 요즘 자기소개가 중요해지고 정말 쓸 게 없다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학 사정관 제도를 한국도 많이 베껴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투어를 요즘에서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고등학교가 요즘 한 번은 투어를 다 가는 것 같은데 좋은 그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한번 최대한 만들려고 하면 좋고 또 실제로 시간을 보내게 될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조금 근데 뭐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요. 한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근데 진짜 지방 같은 데 갔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뭐 의대나 무슨 뭐 한의대를 가야 되는데 한번 지방에 지원해야 된다. 아무리 과가 좋아도 그러면 한번 가보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 가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변 환경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 김정은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도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정은 요즘 기분 좋은가 보죠. 하얀색 넥타이, 하얀색 넥타이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따로 비디오까지 뽑아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김정은에 대한 첫 해외 순방 2019년 이후 4년 만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향했고 화요일에 도착했죠. 그 월스트리트저널 윤다슬 분이 이제 뭐 한국 기자분이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러시아도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보다 북한을 조금 더 우대하는 느낌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비행기 안 타는 이유를 가족력이긴 하죠. 비행기를 잘 안 탔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프리고진이랑 엮으려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그 회담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그 논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코리아가 사우스나 노스나 나름대로의 의미로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 좋건 나쁜 건 간에. 애플이 결국 오늘 새벽에 새로운 아이폰 15를 공개했어요. 색깔이 핑크가 맨 처음 들어가는 게 좀 흥미로운데 이번에 또 대박 느낌이 드네요. 매년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반짝이는 새 애플이 등장하는데 늘 가을에 발표하죠.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요거고 그리고 뭐 어딨죠? 업데이트된 카메라 아이폰 프로 맥스 위성 기반 긴급 출동 USB-C 가장 유명했죠. 근데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좀 생긴 것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베젤이나 이렇게 두께. iOS 17 출시는 9월 18일이라고 하네요. 업데이트. 이번 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발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울트라2 애플워치도 발표됐네요. 이번에 가장 특별한 게 핑크색을 처음에 발표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초반에 흥행을 몰이해보겠다는 애플의 생각이 보이네요. 노란색, 검정색 프로맥스의 색깔도 이번에는 조금 세련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요즘에 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플 기기들의 더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유 미국에 좀 문제가 있죠. 미국에 고령화는 고정 수입을 가진 더 많은 노인들이 높은 주택 비용과 기타 재정적 충격에 압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광 이후에서 볼 수 없었던 노숙자가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미국 노숙자가 그렇게 또 심각하진 않아요. 미국 노숙자가 근데 되게 또 살기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집이 없어지는데 뭐 집이 침수되거나 허리케인 때문에 플로리다주 주디 슈레더는 이 부유한 플로리다 지역에서 부자 동네죠. 안전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새 주인에게 팔리고 가족 소유의 주류 판매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일자리니까 빠르게 노숙자로 전락했는데 이제 텐트 치고 공원에서 사시는 거죠. 최근에 2020년 이후로 급등해서 미국에서 또 문제를 안고 있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쉼터 그리고 집세 상당수 젊은 시절에 근데 조금 아팠던 분들이 다시 일하기 또 애매해지는 거죠.
젊은 시절에 한번 아프면 미국에서는 알겠지만 의료보험 때문에 다시 조금 지출이나 그런 거에 너무 막대해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면은 노숙자라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차가 있어요. 미국 노숙자분들이 뭐 땅이 넓어서 그런지 강아지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을 건 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친구 집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외양은 또 나쁘지 않죠. 슈레더는 레어스토랑에서 매물을 살펴보면 영구 거주지를 찾기 위해 그래도 미국 노숙자분들은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고 한국 분들도 대부분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도 젊었을 적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숙자로 들어간다고 통계가 나오는 게 또 흥미롭긴 하네요. 60세 이상이 지금 2022년 이후로 급증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평균 임대료나 사회보장 지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되게 많이 중요하네요. $1,700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220만 원을 줘도 근데 임대료가 뭐 거의 2,300만 원 하니까 노숙자로 지내면서 그냥 그 220만 원을 받음 220만 원 월 220만 원 노숙자가 되는 거죠. 좀 굉장히 좀 황당하긴 한데 미국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원 같은 데서 텐트 치고 사시는 것 같은데 돈을 좀 쓰시면서 보조금을 받는 아파트. 근데 이분은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도움을 찾아서 그 국가 운영 아파트, 연방정부나 주정부 운영 아파트에 들어가셨네요.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말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선하신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이분은 굉장히 또 친구도 있고 사람 분들이 좀 멀쩡해 보여서 그 연방이나 주지원 아파트를 찾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미국에서도 또 60대 이상 노숙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의 자선 작가는 악마 모드, 데빌 모드라 해야 되나요? 뭐 악마 같은 모드, 그러니까 뭐 초집중 모드겠죠. 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좀 의견을 끌고 있는데 댓글 같은데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되게 인기가 많죠. 일론 머스크 인기가 많은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좀 미워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약간 트럼프 같이 가능한 모든 프로세스 삭제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특이하게 제조업의 킹이죠. 제조업 킹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제조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소프트웨어에서 성공한 거랑 좀 다르죠. 느낌도 말하는 느낌도 그 IT 업계의 종사자랑 좀 다른데 실제로 스페이스X나 테슬라나 제조업으로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 봐야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업데이트된 건데 그러니까 제조업, 간소화 및 최적화, 사이클 시간 단축, 자동화, 모든 요구 사항의 질문, 프로세스 삭제.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악마 같은 집중력을 보였다고 하는데 마키 질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구름이 덮치면 무아징에 빠져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조업의 생태가 좀 비열하긴 하죠. 비용 축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잘라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머스크가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만들어준 옷감의 한 가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한 가닥을 뽑아내려면 일론 머스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만들어준 옷감의 한 가닥 잘못이라 뭐 잘못은 많지만 일론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또 급등하고 성공을 계속해서 거두면서 사람들이 이 제조업의 미래에서 일론 머스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인도의 부상, G20은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성장하고 유럽은 위축되고 미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도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인도는 좀 멀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성장했다는 게 맞죠. 유럽은 확실히 위축된 것 같고 미국은 흔들리고 있긴 한데 인도가 어떤 식으로 미래에 좀 역할을 가져갈지 세계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9월 10일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디 인도 총리. 지난 주말 정상회의도 예의는 아니었는데 이제 인도가 그래도 꽤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세계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 아니더라도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발전의 첫 번째자 가장 유익한 점은 인도가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이자 미국의 점점 더 기밀한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가 사실 미국이랑 싸우지는 않죠. 인도의 접근 방식은 다른데 글로벌 현상 유지에 대한 인도의 비판은 중러 견해와 일부 특징을 공유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도는 세계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인도가 뭐 침략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유럽의 글로벌 영향과 영향력 감소에 가속화는 미국의 더 큰 도전입니다.
유럽이 이제 좀 몰락하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유럽의 글로벌 위상에 많은 재앙과도 같은 한 해였는데 프랑스가 이제 쿠데타를 못 막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리더십이 완전 상실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유럽인이 과대대표되는 것이 국제 구조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유럽이 돈도 잘 못 보면서 나서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이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인도 및 인도태평양 기타 지역에서 온건국가 협력하려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유럽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글로벌 개혁 의제를 지원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남은 선택지가 뭐 인도, 중국, 러시아인데 중국, 러시아는 조금 약간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인도가 그나마 괜찮은데 인도를 싫어하시는 국가 되게 많아요. 인도가 그러니까 매너가 없다든지 아니면 조금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더로서 아직까지 미국을 믿고 있는 거고 그나마 유럽 중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사람들 좀 세련됐잖아요. 사람들이 리더로 삼는 것 중에 호감도 되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도가 약간 호감도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공격적인 배당 전략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벌어들인 이자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제 투자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정적인 배당금을 선호하는 게 많아서 투자 수익보다는 배당 수익으로 돌려주길 바라는 거죠. 두 자릿수의 배당 수익률은 업계 표준입니다. 블루아울 캐피탈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배당금 기준으로 11.8%의 굉장한 배당 수익률인데 투자들이 채무 불이행 걱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국채 10년 물의 수익률은 4.29%입니다. 굉장히 높죠. 국채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마켓 8.6%, 17.8%의 따박따박 배당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위험이 도사리죠. 불안개 수익률을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급락해가지고 뭐 미국 국채 금리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완전 손해만 보는 거죠. 원금 손실. 이분야의 오랜 투자자들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BDC를 통한 추가 수익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주식들은 하락할 것이라 말합니다. 다른 데는 틀렸고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거나 경기 침체가 전혀 없다면 이런 주식은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뭐 근데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원금 손실에 여태까지 벌었던 걸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고 근데 만약 경기가 한 5년 좋다 그러면 5년 동안 따박따박 11.8%를 받을 수 있는 약간의 뭐 아니면 도 전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웨스트필드 쇼핑몰의 유럽 소유주가 올해 거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공격적인 계획을 처리한 것은 고급 쇼핑몰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자신감 표명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베이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벨리페어 쇼핑몰 보시면 그렇게 또 스타필드 정도 선인 것 같은데 브랜드들은 다 최고급이죠. 가장 실적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강력한 운영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럭셔리 매장이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또 유튜브도 여기서 많이 찍혔죠. 무슨 뭐 쇼핑몰 오버홀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하울링 쇼핑을 막 이것저것 하는 건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살아있긴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채널에도 나와 있고 언론 노출이 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넘긴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서서히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는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독립 쇼핑몰 혹은 온라인 좀 그 접객을 높이겠다는 그런 뭐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미국 내 쇼핑몰 5곳에 10대를 반납했는데 현재 대출 기간 늘린 다음에 대출 기간에 이게 판 다음에 다시 리스하는 방법을 쓰겠죠. 세금 문제 때문에. 미국 내 체류 기간 계속해서 부담 미국의 운영 비용을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활로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 대부분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같은 경우 요즘 장사 잘 되기 때문에 디지털 VR이나 AR 쪽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럭셔리 측면에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연수가 9월호에 초연도체를 언급했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국립중앙과학관은 생각보다 뭐 초연도체가 상온상압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그 초연도체라는 것들이 대부분 비용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상온상압의 가장 큰 뭐 이득도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도 뭐 맘만 먹으면 초온도체는 그 저온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냉각시키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상온 상압으로 안 되는 거 그냥 냉각 핵융합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생각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온 상압을 최대한 도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일단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들은 지금 뭐 국립중앙과학관도 이때를 틈타서 또 긍정적인 과학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네이처도 언급했듯이 일단은 좋은 과학적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상온 상압을 만들어내는 초온도체 연구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면 되겠죠. 즉 과학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관심을 받았듯이, 관심을 받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케팅 측면을 하는 거겠죠. 광고나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있다고 봐요. 국립중앙과학관이 이제 해외 언론에서 LK99 초연도체 검증할 것을 알려졌다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뭐 APL 머테리얼즈나 퀀텀 연구소의 샘플 시연이나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상 다른 연구진들이 다른 형태의 초연도를 계속해서 논문을 게재하면서, 사실 조금 상온 상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초연도체가 나오면은 금방 LK99가 관심이 그 새로운 초연도체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그리고 또 경제성만 있으면 무조건 대체될 수 있는 게 또 상용화의 세계니까요. 초연도 기술을 사용하여 기관차가 레일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예전 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였지만, 실제로는 뭐 비행기가 가장 철도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철도가 사실상 몰락하고 비행기로 다 대체되고 있죠. LK99의 최초 연구자가 상온 초연도체 완성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당연하죠. 특히나 APL 플러스 퀀텀 연구소의 공개 시간이 남아있는 와중에 해외 언론들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한국이 조금 더 PR해야 하면 퍼블릭 릴레이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뭐 기다리고 싶으면 뭐 간단한 의견 표명 정도는 괜찮겠죠. 무슨 엠바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사람들이 초온도체의 미래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초온도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만약 상온 상압이 아니면 사실상 이제 점차 상용화 측면에서 다른 물질에 의해 대체되겠죠. 사실 초온도체라는 것이 뭐 저항력, 물론 과학자분들한테는 이것이 큰 의미이겠지만,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제가 비즈니스맨이고 초온도체가 필요하다면 사실 다른 거를 찾아보긴 하겠어요. 뭐 MRI야 다른 비용 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금방 대체하는 거고, 뭐 모노레일이야 그냥 바퀴 달면 되는 거고, 냉정하게 말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특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어쨌든 제공해줘야지 비즈니스적으로 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온도체가 지금 크게 역할이 있는 게 뭐 저항이 0이라는 것과 두 번째가 둥둥 뜬다는 건데, 뭐 비슷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항이 0이면 뭐 냉각 측면에서 효율이 있겠지만 까지가 냉각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둥둥 뜨게 하는 여기에 그 미국도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에너지를 좀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둥둥 뜨기만 하면. 뭐 자석이 밑에 필요하고 전류가 좀 흐르는 자석이 있어야만 또 둥둥 뜨겠지만, 사용화 측면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탐구는 뭐 전 세계의 이론 물리학자 혹은 실증주의자들이 해주면 되는 것 같고, 사실 상온 이 초온도체를 활용한 뭐 활용품을 좀 보고 싶긴 해요.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둥둥 뜨는 호버보드라든지, 그 정도만 있어도 굉장한 그 센세이션이고 미래 투자금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케네디 대통령 윌리엄 루터는 두 가지 면모를 보여준다는데, 그는 해외에서 친구를, 국내에선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을 만든다. 그의 얼굴은 종종 미소를 짓고 있지만 윌리엄 루터의 눈빛을 보면 그 미소가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루터, 이름이 영국식이긴 하네요. 그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케냐의 대통령이 미소를 짓고 있는지 으르렁거리고 있는지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굉장히 조금 뭐 철권 통치를 하나 보네요. 서방에서 볼 때 루터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조금 철권 통치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자들과 활동가들은 루토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케냐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충실한 제자가 또 대통령이 됐나 보네요. 루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케냐 법률협회 회장인 에릭 테우리는 루토의 최근 전술을, 특히 경찰이 오딩가와 동맹을 맺은 하원 의원 2명을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한 이후 야물했던 탄압의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고 싶은가라고 묻는 트윗을 올린 다음에 국가 원수 평판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제 명예훼손이 큰 역할을 하겠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끔 가다가 대통령분들끼리 명예훼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케냐, 사실 아프리카가 이제 민주주의 초기라고 하기엔 좀 시간이 지났지만서도 쿠데타도 있고 최근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리카가 자기 뒤통수만 안 치면 되니까 어물쩍 넘어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꾸자고 하니 갑자기 쿠데타 군사들이 밀고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니 굉장히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네. 중국 기업이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을 들어올릴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 계속해서 보도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접근 방법이라 보여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홍콩을 끌어올린 건 유명한 얘기인데, 36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주시합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캐피탈 파트너로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죠. 홍콩이 중국 본토와 더욱 통합되면서 상하이와 같은 도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홍콩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고는 말했습니다. 이런 수요의 상당 부분은 다시 돌아갈 것이지만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은행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는 또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괌에도 오피스 공간을 곰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가 텅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중국 부동산 업체가 다 살려고 담배 들죠. 예전에 일본이 미국의 부동산을 엄청 샀던 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은 서부 해안 지역 사무실은 과매도 상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현재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될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좋다면 샌프란시스코를 사고 싶다는 거고, 동남아 베트남에서도 사고 싶다고 하는데, 중국의 화교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좋아해서 예전에 한국은 화교를 많이 막았었죠.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이분들이 반등시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홍콩 시장은 확실히 반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 분들이 해외 시장, 해외 부동산 쇼핑에 나선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신용과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신용 등급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신용 등급이 개선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월요일 중국의 인민은행이 통화 방어를 강화하면서 위안화 랠리를 펼쳤는데, 위안화 가격이 좀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중국의 신용 수혜가 개선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위안화가 반등한다는 최근 급격한 침체 이후 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나의 크레딧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뉴런 스피드 익스펙테이션, 예상치를 뛰어넘게 좋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 인도는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와 신뢰도 하락이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으면서, 인도는 약간 조금 애매하고요. 원래 중국이 인도보다는 훨씬 더 조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죠. 왜냐하면 내부는 없으니까요.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일요일 연구 노트에서 최근 정치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반등시킬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돈을 더 때려 부으라는 건데, 중국이 오케이 했죠. 결국에는 주담대도 이빨 때려 붓고 있는데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그리고 돈을 쏟아 부으면 물가 오르니까요. 윌리체는 월요일 금융시장 상승에 대해 이는 게임 체인저가 아닌 한계적인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넣어달라는 건데, 중국 정부가 원래는 돈 안 넣겠다 했다가, 왜냐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버릇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죠. 망하는 것보다 일단은 빨리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려가지고 취업률 같은 거 상승시켜야 되니까요. 순다르 피차이가 말하는 구글의 AI, 마이크로소프트 AI, 오픈 AI, 그리고 AI에 대해 언급했나요? 이 기술 대기업은 25살입니다. 구글이죠. 챗봇 전쟁에서 반독점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하지만 구글 CEO는 구글의 미래가 25년은 더 남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이시네요.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광고 수익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 하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반독점법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미 연방정부에 의해서. 구글은 검색 기본이자 거의 모든 수입원의 근간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관련 링크를 찾아서 방문하고 거기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검색 생성 경험.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글이 재구성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딱 띄워주는데, 광고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측면에서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기회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 결국에 인도에 와가지고 구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인도계 이민자로서 구글의 뭐 엄청난 성공을, CEO까지 이민자의 성공 신화를 쓴 그 구글 알파벳 CEO가 또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인도계의 특성을 좀 보여주긴 하네요.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아니라 디폴트가 필요하다는데 밀턴 프리드먼 추모법, 한국 대통령도 밀턴 프리드먼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하죠.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와 100% 연동시키겠다 하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이러는데, 디폴트는 조금 더 강력한 거지. 디폴트 이제 빚 못 갚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건데 자존심이 상하겠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의 개인적 정치적 삶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건 몰랐네. 한국 대통령이 똑같으시네요. 선택의 자유. 밀턴 프리드먼. 결국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 후보도 약간 한국 대통령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밀레이의 제안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은 경제를 달러화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죠. 페소를 달러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밀레이가 우주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 부르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은 한국은행을 없애자고 하지 않았죠. 한국과 다른 국가의 통화에 경제를 맞추는 것은 자체 통화 정책 수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달러랑 연동시키면은 국내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는데, 차라리 부패한 사람들에게 맡기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출직으로서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아르헨티나. 말레이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국내 엘리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정권을 잡든 끔찍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화를 가능하게 할 자금을 찾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가가 다시 한번 파산해 기존 부채를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코노미스는 그냥 빚 못 갚겠다고 선언하고 페소화를 정상화시키라고 하는데, 페소화가 뭐 1년에 2배씩, 인플레이션율이 뭐 200%인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겠죠. 공시금리가 91%? 어처구니가 없긴 하죠. 완벽한 기저귀 가방은 페니백이라고 하는데, 베아스 기저귀팩은 부모가 된 첫 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기저귀 허리팩인가 보네요. 슈퍼보거남 기저귀팩, 정확히 말하면 페니백, 타이어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웨이스백 등 허리에 매는 장가방을 뭐라고 부르든 저는 이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페니백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일리백으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가방을 찾았던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저귀 가방 스타일, 힙색은 몇 개 있지만 필수판 넣기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분의 옷이나 젖병과 같은 아기 필수품 몇 개를 넣을 수 있으면서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원했습니다. 실용적인 포켓, 슈퍼 보관함. 많은 기저귀 힙백들은 열쇠와 신용카드 몇 장만 넣을 수 있을 뿐 그 외 아무도 넣을 수 없습니다. 외출할 때 다른 가방을 챙기려면 요구르트처럼 금방 먹거나 시원한 음식을 보내야 할 때, 그 외에는 기저귀 가방은 어디든 가든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재밌는데, 근데 뭐 이러한 제품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기저귀 가방을 이제 쓴다. 기저귀 가방 쓴다. 뭐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수납 공간이 크다는 건데, 이제 힙백보다 조금 더 큰 거, 여행 가방으로 좀 쓰기 좋을 것 같네요. 티슈 같은 거 놓기엔. 조코이 퇴임 후에 인도네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통령의 유산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임기 동안 조코 위도도는 글로벌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9월부터 7일까지 자카르타에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영내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곧 사우디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맨 오브 더 되게 인기가 좋으시네. 조코 위도도 모디보다 좋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래 보이네요. 이러한 발전의 대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노력 덕분이다.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나라는 13,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정당, 국영기업, 유력 재벌들을 회유했고 그의 대표적 프로젝트인 브루네오 정글에 완전히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이 전략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략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렇죠. 정글의 수도 이전은 늘 좀 그렇죠. 미들링 파워, 인도네시아, 베트남, 차이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아, 한국보다 좀 성장을 잘 하셨구나. GDP. 그럴만하죠. 조그만하기보다 경제 좀 도상국이니까요. 개발도상국. 민주주의자긴 한데 좀 약간 애매한 민주주의자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죠. 언제 수출 금지. 그러나 승자가 그의 유산을 보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다음 대선 주자들이 조코위도도 분의 그 후속 프로젝트를 안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뭐 근데 뭐 이로 인해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딱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국제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핀란드의 한 회사가 이제 그 감옥 교도소에 갇히신 분들에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 알바라고 해야 될까요? AI 훈련시키고 있다는데 창문 없는 방에 멸균된 흰색 테이블 건너편에서 4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각턱에 금발머리를 뒤로 넘긴 채 하늘색 스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저를 마멀레이드로 부릅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플라스틱 물병과 HP 노트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클릭워커.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켜 보행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죠? 그 로그인할 때 보안 캡차 훈련 푸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솔직히 비인간적이긴 하네요. 얼마나 지루할까. 물론 이제 수감자들한테는 차라리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돈을 많이 주긴 하네요. 돈 얼마 주죠? 시간당? 고임금, 저임금 아니고 돈은 안 주고 일단은 무슨 6유로? 아, 어쨌든 돈은 주긴 하네요. 6유로. 마을레이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할 것 같았어요. AI 근무. 이걸 AI 근무라고 하는데 이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옆에다 붙여놓고서는 뭐 이게 계단입니까? 야자수입니까? 맨날 뜨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학습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AI에게 AI를 교육시키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야자수입니까? 야자수이지 않습니까를 수감자들을 해서 수감자들에게 AI 온라인 강좌 무표정한 얼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 격차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 이런 주류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감자입니다. 제 연구자로서 받는 돈과 제도자가 교도소 노동으로 받는 돈을 비교하면 말이 안 됩니다. 교도소 노트북이 세대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여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조금 반발심을 가질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이제 수감자의 죄악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그냥 이거 이 매트릭스 같네요. 매트릭스도 이제 튜브에 꼽혀서 생활하는데 그거랑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하는 게 아니지. 그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노년층이 미국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 한번 볼까요? 미국인들이 투표할 때 젊은이나 중년은 대선 투표용지에 사라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80세이며 그의 유력한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77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 세계 정부 수반의 평균 연령이 62세를 훨씬 넘겼습니다. 그들은 의회에서 덜 어색할 것이고 상원은 계속 고령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도 또 웃긴 게 이 위원장분들이 되게 고령화돼서 한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고령화됐어요. 83세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유명하죠. 2024년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고령화가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만 좀 애매하죠. 다른 사람들은 워싱턴의 고령화 사회가 느리고 후진적이라고 걱정합니다. 미치 메코넬 이분도 좀 문제 많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너무 많으셔서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 거죠. 바이든이 미국인의 77%는 바이든이 효과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들은 나이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되면요. 트럼프의 노력은 나이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
론 데산티스. 결국에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트럼프가 77세인 것도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이는데 바이든이랑 3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점이 놀랍죠. 그만큼 이제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녹색 금속 위기를 피하는 방법. 창의력을 발휘하며 65억 톤 규모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은 금속을 원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영국은 잠비아와 아마 한국에서도 광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산이 생각보다 그 환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도 또 그 금융시장에 광산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시던데 방송에서도 그게 좋은 것만 아니죠. 보시면 최근 몇 달 동안 영국은 잠비아와 일본 나미비아와 유럽연합은 칠레와 약속을 나왔습니다. 블록의 협상가들은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또 협상을 시작했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72개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싱크탱크인 에너지전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과 강철 추가하면 현재와 그 이외의 수요는 65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측되듯이 사람들이 광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사실 자기 집 근처에서 또 캐기는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린 스틸, 뭐 친환경 광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좀 더러워지고 유유 광산을 제가 좀 재가동하면 더 많은 광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뭐 수요 급증, 대부분의 또 그 니켈 그리고 리튬 광산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많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원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자주 주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짧게 주행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래도 성능 좋은 걸 원하죠. 2030년도 후반이 되면 계획대로 전환이 진행되게 충분한 신규 광산과 재활용 확보될 것입니다. 녹색 금속의 호황이 전기 자동차의 폭락을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전기차가 사실상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광산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광산이라는 게 지구를 그냥 파내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그렇게 깨끗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러한 그린 광산 말이 좀 이상한데 그린 광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뭐 일단은 최대한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낫겠죠. 광산 자체는 더러울 수밖에 없고 히토류도 요즘은 중국 분들이 안 하려 하신다 하더라고요. 히토류가 이렇게 또 그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한 기술을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에 집중해가지고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더러운 이게 막 지저분한 이미지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안고 가야. 베이징 과기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초연도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거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귀엽게 한 거고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처럼 횟수를 늘리면서 샘플을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샘플이 중국이 좀 애매한지 생각보다 잘 샘플을 뭐 타 기관에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항 0을 찾기 위한 노력인 것 같아요. 중국도 저항 0이 근데 쉽게 발견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이번 테스트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데 최근에 저항 0을 측정하려다가 좀 실패한 게 많아서 중국 분들의 한번 그 저항 0이 먼저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어요. 뭐 퀀텀 연구소가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너지공대가 있는데 환종공대라고 하는 거 그쪽에서 빨리 중국에 대비해서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뭐 침묵이 정답일 수도 있겠죠. 한국 측이랑 중국 측이 앞으로 경쟁 구도가 좀 흥미롭게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뭐 굽는 속도가 굉장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항 0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가 봐요. 중국의 이제 베이징 과기대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베이징 과기대가 저항 0을 측정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항 0 측정하다가 측정기가 조금 애매하다거나 하긴 근데 이게 0인 것보다 그냥 제가 볼 때 둥둥 뜨기만 하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저항 0 굳이 100% 저항 0이 될 필요라기보다는 뜨는 것에 지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너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보여져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한 분은 0에 저항 0을 하는 것고 저항 0을 목표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마이스너 둥둥 뜨게 하는 게 목표가 있는데
둥둥 뜨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중국 측의 연구가 많은 걸로 봐서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한정된 우리가 시간과 꾸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면 사람이 그냥 둥둥 뜨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둥둥 뜨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0을 목표로 하는 게 뭐 인간의 마음인지 저항 0에 되게 집착하더라고요. 저항 0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상업화 하려면 마이스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둥둥 뜨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포브스의 억만장자에 오르기 위해서 한 홍콩 사업가가 기발한 노력을 했는데 또 이거를 또 그 기사로 빼준 거 보면은 그렇게 포브스가 기분 나쁘지 않았나 봐요. 켈빈 로너 세계 최고 수준의 샴페인 컬렉션 F1 팀에 대한 투자로 허구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포브스가 한번 속았었구나. 작년 9월 따뜻한 아침 켈빈 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생명보험 중개회사인 홍콩 사무실로 포브스 편집자를 맞이했는데 에디터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 명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편집자를 소환했는데 자신의 PR을 위해 포브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홍보는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롤을 억만장자로 치자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윌리엄 도린들 캐피탈을 통해 전설적인 윌리엄 포뮬러 1 레이싱 팀의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도릴턴과 윌리엄즈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포브스에 밝혔습니다. 이것도 투자도 사실이 아니었군요. 이분들은 로의 주장에 대담함과 끝까지 가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럭셔리 호텔 이 호텔도 자기 소유가 아니네요. 이분이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파가니 슈퍼카 컬렉션 슈퍼 컬렉션 이분이 근데 포브스 홍콩 지부가 아마 좀 속은 것 같아요. 로 회장은 포브스가 발표하는 부호 순위에서 제외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포브스에 자신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답니다. 마치 그런 이야기를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제 자신이 파가니를 타는 모습 또한 뭐 합성을 해서 퍼뜨렸다고 해요. 포뮬러 1의 열렬한 팬 슈퍼 컬렉션 저도 포뮬러 1 보는데 이분은 처음 보는데 이분이 아마 포뮬러 1 세계를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포뮬러 1 분들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가짜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렇게 제가 볼 때 F1에 대한 그 F1이 거짓을 밝힌 것 같은데 F1이 생각보다 좀 세계가 좁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 검증에서 걸린 것 같네요. 홍콩 부호 홍콩 포브스 지부가 조금 약간 생각이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나섰네요.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 안 해주니까 중국 정부가 그냥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 위안화 채권 연장 투표가 집계되면서 컨트리가든 부동산 업체 있죠. 반등합니다. 8개 채권 중 2개 채권의 투표 마감일이 연장됐고 개발자는 6개 채권을 연장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신 내주겠다는 거죠. 보시면은 컨트리가든이 이제 부실 채권 거의 직전까지 와가지고 급하락했는데 마지막에 살짝 반등했죠.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심리가 돌아오면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또 항생지수 어디 갔죠? 항생지수 나쁘진 않아요. 한국지수는 오늘 조금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국에서 6번째로 큰 개발 업체가 된 이 회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통화로 20억 달러에 가까운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직면에 있었습니다. 투표가 진행 중인 확정 결과 관련 채권에는 유닛 컨트리 가든 부동산이 발행한 채권 7개와 유닛 자이언트 리프가 발행된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버그란데 그룹, 헝다그룹 결국에는 이 부실 채권들을 다 매입해주거나 부실 채권이 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거죠. 달러가 엔화 강세로 위안화 일본 중국 당국자 위안화 엔화 강세 달러가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엔화 강세 플러스에다가 위안화가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힘을 실겠다고 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건데 자국 통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시선을 보내면서 위안화와 엔화가 급등하자 미국 달러는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놀랍도록 강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이 붙으면서 수년 만에 가장 긴 달러 랠리를 이어던 달러가 꺾였습니다. 뭐 봐야 알겠죠. 근데 연준 마음이니까. 달러 인덱스 보면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국 돈도 이제 한국 돈도 같이 하락을 멈추고 한국 돈도 좀 안정세를 찾아왔는데 보면은 그런 다시 해외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세 반전. 달러 대비 엔화 S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달러 강세가 유지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원화 책임자 특히나 한국도 당분간 1,300원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기술 검열에 대한 질책으로 제5회 수뇌법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담화에 대한 획기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트위터 하도 그 차단해가지고, 근데 개인이 개인을 차단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업이 개인을 많이 차단했었죠. 2020년 대선 때 금열 연방 공무원들이 기술 플랫폼과 공모하여 언론을 억압한 것에 판결을 내렸지만 제한된 언론 보도만으로 이 사실을 거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행동했으며 연방 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부 연설로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일을 좀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신중하고 상세한 의견은 바이든 행정부가 배짱이 있다면 대법원 항소에 대한 사건을 잘 설정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뭐 검열 어카운트 이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담합.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어떤 네이버 카페고 뭐 당근마켓이 한 사람을 그 제안을 해요. 그럼 플랫폼에 이 사람이 뭐 댓글이나 의견을 쓰지 못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근마켓을 고소해요. 그러면은 당근마켓은 이 사람을 대부분이 풀어줘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개인과 개인 사기업의 거래라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원래 개인과 개인 그리고 사기업과 단체 간의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사실 원래는 해당되지 않는데 인터넷 공간이 워낙 특수한 공간이니까 이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싸우는 거예요. 애매하죠. 애매할 수밖에 없고 막 사람들이 어떤 분은 막 욕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풀어줘야 되냐 난리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결정은 개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거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결도 개인을 막아서지 못하는 걸로 날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한국의 대부분 IT법이 미국 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제 네이버 그리고 사람들이 욕설 쓰는 것도 그냥 계정을 블록해서는 안 되고 그냥 대충 어쨌든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 이제 유럽이 전투기를 누가 주냐라고 지금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제 탱크들이 많이 소실됐죠. 러시아 분쟁에서. 그러니까 전투기들을 이제 누가 지원해 주냐는데 전투기 같은 경우에 소실되면은 굉장히 다시 채워놓기도 어렵고 까다롭고 그리고 비싸죠. 그러니까 EU 내에서도 이 나토 내에서도 이제 이 러시아 분쟁이 부담되니까 내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의 사브의 대규모 전투 생산 기지에서는 사브 군용도 생산하죠. 예전에 차도 유명했지만 보시면은 마구마구 생산하고 있긴 한데 애초에 유럽이 그렇게 대규모 이렇게 분쟁을 상정하고 공장을 굴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오히려 한국이 유럽의 그 군산복합체 역할로 하고 있고 북한도 이제 슬슬 러시아에 오늘 출발했죠. 방탄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있는 거를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먼저 들린다고 하는데 뭐 크렘린궁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간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제안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신형 뭔지 알겠죠? 이 대전차 체제인데 시스템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투기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긴 했는데 11월 달에 보내준다 했는데 누가 보내냐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자기가 보내면 자기 국가들은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누가 들어온다면 그 유럽 국가는 또 누가 지원해 줄 것이며 그리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 테니까요. 뭐 이 지금 지상 무기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비행기들인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워낙 비싸고 한번 소실되면은 다시 채우기도 어려운 기종들이기 때문에 이걸 놔도 결국에는 유럽 국가 내부에서 부딪혔다고 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러시아 분쟁이 좋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에 전선이 고착화되죠. 이번 주에 벌써 애플이 9월 12일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에 뭐 새벽에 애플 발표 있기도 전에 테슬라가 10% 올라버리면서 축포를 먼저 쐈어요. 기술 분야에 거대한 한 주를 준비하세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이벤트. 이 자신감에 찬 표정을 보이시죠? 아이폰 중국이 뭐 거부한다 하더라도 과연 C타입 아이폰을 못 참죠 사람들이.
투자자에게 큰 위험과 함께 잠재적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엄청나게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상승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ARM, 결국 칩셋, 또 하나의 휴대폰, 아이폰 15,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정의로운 검색, 알파벳, 구글. 세 개가 지금 뭐 맞물려 있는데, 참고로 살짝 보시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오늘 새벽에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또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아직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로딩되는 걸 한번 보시면 바로 뜨는데, 이 미국 시장이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보시다시피 테크놀로지 서비스는 다 그냥 초록색이고, 리테일, 파이낸스, 헬스, 애플 0.66, 거의 다, 테슬라 10%, 거의 다 지금 회복을 하면서 오늘 이번 주 많은 기대감을 시장에 반영됐다 보여지네요. ARM이 굉장히 인베스턴트 릴레이션십, 투자자 관계, 투자 설명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 그 소유의 칩 설계 업체가 전략을 바꿨고 이제 최고 직책으로 승진했는데, 그 ARM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자기 그 IPO 좀 잘하게 해달라고, 투자를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반전되는 느낌도 있는데, 르네하스는 올해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준비하며 투자자들에게 피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크게 바꿨습니다. 쭉쭉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최대 기업 공개라고 예정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고, ARM도 중요한 지금 시기긴 해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들어오기로 했고, ARM은 최근 증권 신고서에서 우리의 제품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칩의 경우 일반적으로 칩당 더 높은 로열티율을 받게 됩니다. 로열티,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효율성, 더 전문화된 설계에 대한 투자가 우리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수요와 고객에 대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을 믿으며, 이는 더 높은 로열티 수수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퀄컴은 유명하죠. 같은 칩 제조업체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를 능가하는 설계를 계속 시도하더라도 기본 기술을 계속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RM이 이제 로열티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ARM이 약간 기초적인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ARM X64라는 그 기초 프로토콜, 한국으로 따지면 뭐 문법이라 볼 수 있죠. 로열티를 이제 지불하는데 이 로열티 수입이 좋다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 분쟁도 많이 생기죠. 이걸 왜 자기들이 로열티를 이렇게 줘야 되느냐, 법적 분쟁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뛰어들면서 자신들의 이런 강점을 살리는 이런 투자 전략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RM 입장에. 이게 한국에서 게임스탑 쇼스키즈 사건으로 유명해졌죠. 옵션 게임인데 선물 채권 옵션 파생이 있죠. 옵션 시장이 미국에서는 일반인들도 간단한 어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도 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고등학생들도 초보 투기꾼처럼 복권처럼 뭐 로또가 필요 없죠. 사실 뭐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런 로또라고 표기하긴 하는데, 주식 개장될 무렵에, 근데 옵션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기는 해요. 오르고 내리고만 맞추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오르면은 사실상 자기가 방향이 맞으면은 적은 액수로 옵션 가격만 내면은 거의 엄청난 액수의 이득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뭐 긍정적인 자본시장의 안정화 정책이겠죠. 옵션 거래량이 폭발한 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게임스탑 때죠. 게임스탑으로 이제 돈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폭발했는데,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5일 이내 완료되는 옵션, 그리고 48시간도 있고 24시간도 있는데 5일 내 만기되는 옵션 거래량 비중이 원래는 적었다가 이때 폭등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게임스탑 쇼스키즈 사건, 이때로 이제 폭등했어요. 거래량 비중이.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사실상 5일짜리 복권이라 볼 수 있을 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미국에서 1일 옵션 24시간 옵션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이제 게임화 돼가지고 또 인기를 끌었는데, 진짜 모바일 게임처럼 어플에 딱 두 개만 있어요. 24시간 옵션 전문 투자 업체는 하나가 이제 오른다 내린다 둘 중에 하나 하면은, 뭐 오르면은 자기가 돈을 갖고 내리면 돈을 안 갖는 옵션을 이제 조금 모바일에 적용한 건데, 이러한 업체들이 돈을 또 많이 벌면서 기업가들도 큰 돈을 걸고 매일 주식에 연동된 강세 콜옵션을 매수하여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수천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 약 12,000달러를 벌었지만 금방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번 게 더 재밌네요. 12,000달러 적진 않죠.
더 많은 소드 버는데 이게 2020년에는 콜옵션 오른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은 스토리가 발생해서 올랐지만 이제 지금 나스닥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좀 사리는 게 좋긴 하죠. 이제 미국 정부 대 구글 간의 반독점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더 웃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비 걸은 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구글 및 기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반독점 조사의 정점입니다. 수년간의 조사 입법 위험, 그 수많은 의회 청문회 보셨을 거예요. 무슨 온갖 밈이 나돌았죠. 연방정부 소송이 법정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무부가 알파벳의 구글과 맞붙은 두 거대 기업의 반독점 충돌이 화요일 컬럼비아, 뉴욕이죠. 연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 대한 영향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여 경쟁을 질식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을 고려할 것입니다. 반독점, 철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유래 깊은 반독점법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빅테크 다른 업체들에게 어떠한 또 긴장감을 주냐면 빅테크에 대한 연방정부의 2년간의 반독점 성전 홀리워 강조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고 장기간의 갈등은 반독점 재판 봄에 시작될 예정이고 다른 것들도 규제당국이 인수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 예전에 그런 게 많았죠. 한국도 이제 블리자드도 막 승인해주고 그랬는데 소셜미디어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시도한 주먹구구 방식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FTC가 텐트를 접어야 된다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구글도 솔직히 미워하는 게 있지만 정부를 더 미워하거든요. 미국의 역사가 정부와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심은 구글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도 그렇고. 우리는 광범위하게 반독점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는 소송이 매우 성공적이라도 여전히 필요한 추가적 입법 해결 책임입니다. 근데 뭐 기술 스택을 해체한다는데 사실 유튜브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들을 뭐 규제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미튜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성은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법적으로라도 해달라는 게 공익단체의 요구긴 해요. 이제 테마세계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싱가포르 연기금 같은 게 있는데 연기금 이제 뭐 연금 펀드? 싱가포르들이 기술 문제도 불구하고 5억 4,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버텍스 지원 동남아시아 펀드 약 15억 달러 운용.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역대 최대 규모의 새로운 펀드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연기금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긴 하죠. 동남아시아, 인도, 격동연합 또한 글로벌 기술 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4,100만 달러로 다섯 번째 최대 규모의 펀드를 마감했습니다. 5억이면 얼마죠? 5억 달러면? 5억 달러면 한국으로 한 7천억 되겠는데 꽤 크네요. 이 펀드는 소비자 인터넷, 기업 및 금융기술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둔 스타트업에 약 2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의 수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펀드의 관리 파트 벤 마티아스는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블룸버그가 이렇게 또 그 이름을 쓴 거는 기술 분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도 이제 기술 분야가 펀드가 이렇게 잘 조성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또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이랑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미국이랑은. 이제 일론 머스크 자서전 출판하신 분이 위험에 리스크에 중독돼 있는 리스크에 굉장히 몰두하는 일론 머스크를 묘사했는데 억만장자의 어린 시절 그리고 리더십 악마 무대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새로운 전기에서 머스크의 어린 시절이 그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만족에 대한 혐오를 심어줬는지 억만장자 기업가를 2년간 지켜보며 배운 것을 공유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를 굉장히 즐기는 건 맞아요.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일론 머스크 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죠. 2008년에 실제로 테슬라가 파산하기 하루 전 3일 만기 채권을 가지고 난리친 것도 유명한데 뭐 대부분 그렇게 젊은 나이에 뭐 몇천억이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다 그냥 파산 3일 남은 기업에 다 때려 붓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지금의 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랐음에 불구하고 지금도 또 스페이스X로 난리치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해요. 이런 게 근데 도전 정신이라 보는데 뭐 일론 머스크의 도전 정신을 봐야겠죠. 일론 머스크의 도전 정신.
돈 정신이 결국에는 뭐 사실 지구에서 우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경희대가 초온도 복합체 신규 메커니즘을 규명했는데 식물 환경 신서지 공학과죠. 단계적 여과 이론. 대운에 있어서 그래핀과 나노탄소 그리고 터널링 저항 효과 이게 LK99와 매우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예측해서 LK99의 긍정적인 논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서 되게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문이 영어나 중국 논문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LK99 관련 논문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경희대가 LK99 관련 초연도 논문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빨리빨리 돼가지고 한국도 외국에 그러니까 퀀텀 연구소만 한다고 그 뒷짐지고 있지 말고 올리는 게 좋겠죠. 참고로 퀀텀 연구소보다 더 빨리 중국 연구진들이 그 뭐 경쟁 저널인 APS 이쪽에 다 올린 것이 확인돼가지고 사람들 좀 놀라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되게 빠른 거에 비해서 한국 연구진들이 굉장히 좀 느리긴 해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김정은의 방탄 열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러시아 방문, 푸틴을 앞둔 방탄 열차 발견, 고급 마차를 타고 4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 되게 또 마음에 들어하나 보네요. 방탄 열차를.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201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연합뉴스, 주마프레스, 월스트리트저널에 또 새로운 게 없네. AP통신. AP통신은 뭐 러시아, 북한은 더 긴밀한 군사협력을 이걸 약속했으며 뭐 그리고 김 위원장은 중부장 국경의 남한 쪽에서 미국 지도자와 했다. 압록강 게일이 이 글에 기여했는데 에어차이나 전세를 통해 김정은이 그 예전엔 에어차이나 전세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안 탄다는 사실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러시아산 비행기가 최근에 좀 안 좋은 프리고진과 함께 안 좋은 뭐 마지막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타는 거 아니냐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약간 재밌게 각색하는 것 같은데 뭐 철도를 많이 타죠. 북한의 창시자인 김일성은 중국에서 빌려준 비행기로 가끔 비행기를 탔지만 비행기를 안 탄다는 것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프리고진이랑 좀 비교하려는 것 같은데 열차 예전에 열차 안에서 또 김정일이 마지막을 맞이했었죠. 되게 자세히 알고 있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사소한 이동 경로로 파악함으로써 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되게 늘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그냥 타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뭐 특별한 뉴스일 수 있죠. 해외 사람들에게. 이제 조 바이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란에서 사실 이건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를 탄핵할 때 사용했던 논리가 지금 바이든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 때문에 그런 모순 이중성을 뭐 비판하는 건데 뭐 하원의 표결 없이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되게 많이 조사를 받았죠. 러시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50년 전 리처드 닉슨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은 대통령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그거 언론이죠.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바이든 후보의 경우 국민은 법무부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다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를 동원했다.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한국을 따지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랑 같이 트럼프에 대해 뭐 못살 굴었냐 말았냐 말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못살 군 건 맞죠. 이달 말까지 공화당은 탄핵 조사가 이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공화당도 좀 오버하는 건 있는데 이제 미국 공화당이 예전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던 그대로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사설란을 쓴 거죠. 제 생각에는 예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또 못살 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역보를 받는 거죠. 이제 새로운 연구 논문이 해외에서 개전했는데 화학 관련 논문인 것 같아요.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원자조합 접근법을 이용한 연력학적으로 유리한 구리 기반 LK99. 근데 여기서 지금 논문에서 집중할 거는 첫 번째 단어들이 상온 산화에서 물질의 매혹적인 LK99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한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자신의 논문들이 LK99를 뭐 뒷받침한다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인도 분들이셨어요. 인도 분들이 그 초기부터 LK99에 되게 신경을 쓰면서 많이 하셨는데
LK99 구조에서 국소 이합체를 형성할 때 사라집니다. 밴드 연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LK99가 나타내는 특징들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LK99를 설명하려는 이론, LK99 설명을 시도하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게재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 네이처에도 슬슬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APL 머테리얼즈도 게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설명, 이해도를 논문 정식 사이트에 올리면서 점점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LK99의 모습을 또 한 번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단어가 직접 써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긴 하죠. 트리도의 예비 비행기가 제트 결함으로 인도에서 그냥 좀 머물다가 왔는데, 이분 요즘 G20에서 사실 뭐 존재감 없었던 것 같아요. G20 정상회에 참석한 캐나다 대표관과 함께 도착한 비행기가 고장나 발에 묶인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위해 예비 비행기와 예비 부품이 인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고치려나 보네요. 캐나다 대표나라를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뭐 공군 비행기가 왔겠죠. 캐나다 공군. 트리도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와 캐나다 문제에 대한 외국 간섭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를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게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인도분들이. 근데 인도분들이 미국 가서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행지하는 캐나다 국가 인프라 붕괴에 대한 논의가 불러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인프라가 뭐 좋지 않다. 에어버스 A310은 1980년대에 제작된 기종으로 노후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걸 타고 가니까 밖에서 고장 나니까 좀 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자가용 그러니까 국빈 세단 끌고 갔는데 세단이 갑자기 엔진 퍼지면은 거기서 이제 뚝딱뚝딱 고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호텔 들어갈 때 민망하죠. 현재 트리도는 캐나다 총독부 부지에 있는 다른 정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가 이번 기회에 많은 걸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같은데, 캐나다 분들이 사실 경제로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좋은 정치 경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패배자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강하게 말했는데, 관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일자리를 파괴하고 모든 미국인의 삶을 악화시켰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유무역주의로 유명하죠. 보호주의 정책이 역사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자랑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사실은 가질 수 없다는 오래된 원칙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는 좋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공정하게 하네요. 감세와 규제 완화는 좋았다. 하지만 관세는 별로였다. 근데 사실 관세 유명했죠. 근데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또 반발하지 않았는데, 관세보다 더 가혹한 게 제가 볼 때는 기술 규제인 것 같긴 한데, 관세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긴 하죠.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은 쟁기가 칼이 되는 것처럼 정부에 힘을 실어줍니다. 경제적 자유이며 두 번째 희생자는 번영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부 무역 관세가 결국 정부의 돈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낸 만큼 세금을 진짜 싫어하긴 해요. 미국 분들이 세금에 대한, 미국의 역사가, 미국이 생긴 게 아시겠지만 홍차 세금 때문에 생겼잖아요. 세금을 진짜 싫어하긴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싫어하니까 관세, 경제적 자유와 번영.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를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만은 양보 못한다는 이 의지가 돋보이네요.